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최후 통첩을 했죠.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은 괜히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이것저것 협상을 제안했다가 미국은 단칼에 거절했고요. 미국은 이를 사실상 최후 통첩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은 저번 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요.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날 경우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목숨만은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세 가지의 요구를 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려 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처음에는 일정 조율을 통해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과 측근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와 인권 침해, 불법 탄압 사건들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완전한 사면을 요청했고 정권에서 내려오는 대신 군 통수권만큼은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두로 대통령은 갑자기 사임을 하면 베네수엘라 내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3년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잔머리를 쓴 것이죠.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협상을 더 이끌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공 폐쇄 조치입니다. 이후 러시아도 무언가 정보를 받았는지 황급히 베네수엘라 내에서 자국민을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황급히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미국은 이에 대해 무시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그대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1일에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군사행동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싹 다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CBS 보도로는 이번 회의의 성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압박을 가정하는 가운데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영공을 폐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에요. 현재 베네수엘라 상공에는 비행기 한 대도 날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베네수엘라의 항공편을 연이어 취소하고 있는데요. 이어 스페인도 베네수엘라 상공으로의 비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 등에서 약물 밀매가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최소 80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을 약물 테러 조직 우두머리로 지목하고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죠. 당장 현재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군 병력은 30년 만에 최고로 많은 병력이 집결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마두로 정권의 붕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 카르텔을 잡기 위해서 항공모함 배치하고 수십 개의 전투기 배치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병력이 적다는 게 좀 큰데요. 현재 모인 병력은 15,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이 적습니다. 당장 비슷한 사례였던 1989년 파나마 침공과 비교해보면요. 그때 당시 미군은 24,000명에서 27,000명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파나마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토가 넓습니다. 거기다가 베네수엘라군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나마 군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명만으로는 전면 공격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위치를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미국 코앞인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본토에서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 많습니다. 해군이나 공군의 지원 병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 병력은 언제든지 확정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현재 미국이 노리고 있는 곳이 참수작전에 준하는 수뇌부 체포작전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뇌부를 제거하려고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공군력으로도 충분합니다. 핀포인트식으로 수뇌부가 있는 곳에 미사일을 꽂아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굳이 상륙작전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 베네수엘라의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개월 동안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느니 마느니 소리가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침공을 안 한 이유는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이 무너진 뒤에 찾아올 상황은 그 어떤 분석보다 더 복잡합니다. 중앙정부가 붕괴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국가 치안입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카르텔과 민병대, 군내의 비공식 무장 조직이 얽혀있는 구조인데요. 정권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세력들이 각자 지역을 차지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고 도시는 말 그대로 통제 불능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규모 탈출도 불가피합니다. 이미 경제 붕괴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권 붕괴까지 겹치면 어마어마한 난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난민들은 콜롬비아와 브라질 국경으로 몰릴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사회, 경제, 치안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이 원하는 친미 과도 정부를 구성하려 해도 내부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군부 일부는 생존을 위해 정치 참여를 시도할 것이고 카르텔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과도 정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세력까지 끼어들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잃게 되는 에너지, 무기 거래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력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중국도 자신들이 투자한 거대한 채권과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남미 한복판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얽히는 새로운 힘의 충돌이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베네수엘라 침공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닙니다.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혼란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항하는 베네수엘라군의 수준은 어떨까요? 사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정면으로 맞설 만한 군사적 역량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의 무기 중 다수는 수십 년 묵은 구형 러시아제이고요. 노후화도 심합니다. 거기다가 월급도 적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군의 일반병 월급은 14만 7천원 정도입니다. 기본 생계비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실전 경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훈련도 매우 부실하죠. 그나마 쌓은 경험이라면 주로 거리 시위 때 비무장 민간인들과 대치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전쟁이 난다면 군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단기 게릴라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베네수엘라 군부도 이와 똑같은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베네수엘라발 약물 유입 차단입니다. 다만 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어 미 본토로 유입되는 약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히려 멕시코가 훨씬 많아서 미국의 대외 정책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 국호성 내러티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공격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석유와 난민의 반미 세력 척결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베네수엘라에는요, 전세계 매장량의 17% 정도의 석유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금, 철강,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장 확인된 것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만 차지한다면 압도적인 석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거기다가 2024년에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영토의 3분의 2 정도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베네수엘라의 옛 땅이긴 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가이아나의 영토거든요. 근데 거기를 베네수엘라가 먹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주장하는 가이아나의 영토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석유를 뽑는 회사들이 미국 석유 기업들입니다. 가이아나가 미국의 자국 정유 회사들의 채굴권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를 한번 손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계산에는 지정학적 요소도 깊게 붙여 있습니다. 남미에서 반미 노선을 이끈 핵심 축이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쿠바 같은 좌파 정부들도 연쇄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남미 전체를 안정적 영향권으로 묶어두려 했지만 베네수엘라는 그 흐름을 거꾸로 밀어내는 장애물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권 분기가 아니라 미국 외교 전략에서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약물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것도 미국 내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약물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하여 80여 명을 사살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약물 운반선이 맞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인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공격을 한 데다가 첫 타격 후에도 선원들 중 생존자 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추가 공격을 하며 살해했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트럼프 행정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동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이렇게 집요하게 어떤 한 나라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게 될 경우 세계는 다시 한 번 더 뒤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해서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